네,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공천 지역구 공천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이죠. 이제 네. 비례 공천 이제 또 개시가 됐던데 한 다음 주 정도 이제 지나면 이제 공천은 다 끝날 것 같긴 한데 네. 좀 그러니까 좀 약간 앞서기는 합니다만 좀 일단 좀 마무리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네, 일단 뭐 지역구 공천은 이제 거의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다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일단 뭐 양당 뭐 주요한 양당을 주로 말씀드리면 지역구를 출마한 데가 거기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승부가 원점으로 좀 돌아온 것 같다.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일단 공천으로 두 당이 얻은 것은 별로 없다. 좀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 이제 그 각 당별로 일단 살펴보면 민주당은 막판까지 좀 공천 과정이 시끄러웠죠. 네. 뭐 그 전날 그제 이제 뭐 박용진 의원 있었고 그다음에 서대문 갑 같은 경우에도 공천 과정이 굉장히 좀 시끄러웠고 뭐 그 어제도 뭐 도종환, 이용우, 송갑석 의원이 이제 다 탈락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요거 언론의 프레임이 너무 시끄럽게 만든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매끄럽지 못했고 또 한편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일단 납득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여론 추수를 봤을 때. 그래서 사실 공천이라는 거는 분명히 어떤 뭐 시끄러운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통합이나 화합을 이뤄내느냐 원팀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아직 지금 그래서 민주당은 공천은 끝났지만 공천의 영향은 지금부터. 그러니까 뭐 저도 본방에서 여러 차례 그 점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비명 천액이니 뭐 그러니까 친명 행진이 이런 건 떠나서 네. 공천 관리에 있어서 뭔가 좀 이게 약간 엉성하다. 그러니까 실무 작업을 진행에 들어가는 데서 잡음이 나오지 않아야 되고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 데서 잡음이 나오는 네. 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오히려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개파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공천을 평가하려고는 어떤 이런 움직임을 더 강화시켜준 결과 뭐 이런 게 또 있잖아요. 그런 사실. 구실을 많이 줬죠. 그러니까요. 그런 구실들을 많이 줘서 예를 들면 시스템 공천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전 정부에 계신 분들 성찰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갑자기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건 시스템 공천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을 좀 불러일으켰고 그다음에 뭐 쉽게 얘기하면 추미애는 되는데 왜 임종석은 안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 엊그제 뭐 말씀드렸던 서대문 갑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경선 룰이 계속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느냐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예를 들면 후보가 교체됐는데 왜 그러면은 그 후보가 그렇게 교체됐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해명이 잘 안 되면서 스텝이 꼬였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구실을 많이 줬고 공천 관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특히나 민주당을 보게 되면 공천을 어떤 뭐 프레임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굉장히 좀 투박하게 진행이 됐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니, 좀 약간 막말로 그러니까 솔직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면 역대 총선에서 이른바 개파 공천 논란이 안 나온 적이 그렇죠. 있습니까? 안 나온 적이 없죠. 다 네. 나왔어요. 네. 사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뭐냐면 이른바 주류 교체 시도가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실제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하기도 했죠. 네. 그 문제는 얼마나 기술적으로 했느냐. 네? 네.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들 어떤 평가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것들을 확산력을 스스로 그냥 자초를 했느냐 안 했느냐. 공천 관리 능력.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관리라고 하는 측면을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명분 또 하나는 화해. 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정당 정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선거에서.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전에 초선이잖아요. 지금 당 대표시긴 하지만 초선이어서 그 전에 국회의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 대표가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었고 하다못해 그 다선 의원이었던 이낙연 의원조차 갑자기 주류 대표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당시에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당 대표로서의 직무로서는 뭐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텐데 사실 선거 관리나 이제 공천은 그거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었다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공천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민의힘은 자 민주당 공천이 시끄러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조용해서 처음에 좀 좋은 평가들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사람들의 시선이 다 그 민주당 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파격적인 어떤 부분이 나오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놓고 보니까 조용한 만큼 별게 없다. 네, 지금 이렇게 그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 이 도태우 후보 문제가 아 저렇게 공천을 했구나.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 후보들도 그냥 좋다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막 공천을 하고 그 다음에 적절히 개파들을 안배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몫이라든지 TK라든지 그다음에 용산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안배하면서 그냥저냥 뭐 크게 이렇게 그 혁신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없이 그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혁신 공천을 했다. 시끄러운 게 원래 혁신 공천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약간 변명처럼 들렸는데 지금 엊그제 도태우 후보 건 때문에 아 역시 저런 사람들 공천했나 이제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공천으로 두 당이 얻은 것은 별로 없다. 사실 어느 한 당이 공천 프레임을 잘 잡고 그리고 그 과정도 아주 그 매끄럽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상당히 신선하고 좋은 분들을 이렇게 보여주었다면 어느 한 당이 좀 앞서갔을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되돌아보면 그러니까 득점을 얻는 공천이 아니었고 양당 모두 실점을 얼마나 안 하느냐의 공천이었는데 그런데 실점이 거의 비슷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뭐 하나만 제가 조금 뭐 덧붙이고 싶은 것은 양당이 좀 이번에 인재 영입을 했잖아요. 보통 이제 그 공천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분들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새로 이 당들에 들어왔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인재 영입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해 보시면 어떤 새로운 그 인물들이 이렇게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과연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말씀 잘 꺼내시는 왜 그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양당에서 보면 일단 변호사들 이렇게 영입하는 게 너무 많고요. 첫 번째는. 근데 이건 사실 그 국회의 다양성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주고 최근 몇 대에 걸쳐서 그 국회에 처음에 이제 그 변호사들이 입법 전문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영입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아니라 그냥 이제 뭐 지인들을 많이 데려온다 그럴까요? 근데 과거에는 변호사가 아니라 법률가.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변호사 출신이 많고 국민의힘은 판검사 출신이 많다. 법률과도 이게 계통이 다르다. 이런 얘기는 분류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떤 뭐 율사 출신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양당 공이 변호사들이 지금 어떻게 보니까 그 물론 뭐 본업도 있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특히나 정치에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 보니까 그 방송에서 얼굴이 잘 알려진 분들 위주로 많이 이른바 셀럽들 그 인재 영입이 됐어요. 제가 그중에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저분이 과연 전문성이 있는가 저 분야에서 그냥 단순히 그 업계에서 방송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분들이 이렇게 그 대표 주자인 것처럼 그 분야에 이렇게 이제 인재 영입이 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지도 그다음에 호감도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해가지고 돌려보고 높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영입한다. 이제 이런 그 당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출마 러시가 이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대단히 우려스럽고 저는 이런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거나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국회의 다양성을 굉장히 해치고 있고 그리고 과연 이분들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또 그 정책을 심의하는데 어떤 전문성이나 그다음에 대표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이 정당들이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약간 좀 실망스러운 가장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판검사를 하다가 퇴직을 해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방송에 패널로 출연해서 인지도를 올린 다음에 정계에 진출하는 코스. 딱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한국 정치판이 뭐 양 당이 이제 어떤 뭐 노선을 가지고 있다든지 정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뭐 제가 보기에 지금 오히려 걱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일 정도로 지금 국회 어떤 구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이쪽 당에 가든 저쪽 당에 가든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인재 영입에서 하나 저 개인적으로는 좀 주목해서 보고 싶었던 부분이 과거에 예를 들어서 제야가 있을 때 제야 출신들을 영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시민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을 영입을 하고 이른바 하나의 트렌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인재풀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게 다 고갈이 돼버린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른바 테크노크라트 네. 중심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 그 인재 영입에서 컨셉이 전혀 없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테크노크라트를 영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미래의 어떤 발전성, 흔히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해 놓고 여기서 지금 핵심적으로 과거 총선을 보면 성장이냐 분배냐 이런 담론이라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성장이 중요하고 그럼 성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계통이 뭐가 되니까 여기서 이쪽 인재를 우리가 영입한다. 이런 최소한 컨셉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비전이 이거고 따라서 이 비전을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전문 역량이 이런 쪽이고 따라서 이 역량에서 내공이 있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모셔왔다. 이게 없어요. 아예. 네, 네.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정치 컨텐츠의 실종.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재 풀이. 네. 인재 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비전이 뭐고 거기서 어떤 것에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인재 풀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실종되어 버렸다. 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데 인재 기준이 없어요. 각 당이 제시한.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처음부터 각 당이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어떠한 인재들을 영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도 실종되어 버렸잖아요. 총선 때만 나오던 청년도 뭐 이제 일부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뭐냐면 셀럽이에요, 그냥. 아니면 변호사 출신들이에요. 네. 아니면 자기 당과 관계가 있었던 그냥 사람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자기 당 안에는 그러면 청년이 없느냐? 그럼 굉장히 당 안에서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공적 활동을 열심히 한 청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셀럽을 데려다가 잠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총선은 뭐 없을 무자 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그 전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소수자 문제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소수자 문제에서 그 우선순위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주민들. 네.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인 언급해서 죄송하면 이자스민이라고 하는 어떤 분에 대한 집중이 이루어지면서 영입 경쟁을 벌인다든지 최소한 이런 모습이라도 있었거든요. 가치가 있었죠. 가치가. 그러니까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 총선에 인재 영입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 지지율과 상관없이 내용적으로 실패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말씀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네. 뭐 공천에 대한 평가 뭐 다 지났는데 뭐 이제 어차피 그 정도로 하고요. 앞으로 이제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요. 네. 그죠? 이제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뭐 지금 우리 이관우 교수는 좀 주목해서 보는 게 어떤 겁니까? 지금 뭐 몇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원래 저는 이 부분이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예를 들면 지금 그 정부가 큰 변수가 되겠느냐, 정부나 이제 용산이 상수 아닙니까 그건? 되겠느냐라고 봤는데 저는 이제 의대 정원 문제가 너무 빨리 이렇게 반영됐다고 봤어요. 의대 정원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빨리 반영됐고 그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민생 토론회라고 하는 것으로 컨셉을 잡아서 일관되게 쭉 가고 있고 김건희 여사는 아예 나타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용산과 정부가 어떤 프레임을 잡고 가고 있구나. 그래서 최대한 변수를 스스로 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이종석 전 장관 건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아주 저는 구체적인 신호라고 봐요. 보통 이렇게까지 결정 안 하거든. 이런 일을 하지 않거든요. 이런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아주 구체적인 신호예요. 어떤 구체적인?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오만해진 거죠. 김축국 마시고 있다? 네. 저는 이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정도의 일은 해도 돼라고 이제 느슨해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어떻게 보면 한동안
그 민주당이 여러 가지 공천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의대정원 문제로 조금 올라가는 추세를 네, 맞아요. 보였는데 맞아요. 참 정치가 희한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있다 보면 이기고 있는 상승세를 보이는 쪽이 반드시 어떤 오만한 태세를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태세가 보이면 그게 내부적으로는 그것이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진다고 그럴까요? 근데 그러다가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오만하다는 신호가 명확하게 오고 그럴 때 국민들이 잘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그렇죠. 이제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네. 그 신호가 이중섭 전 장관 건이고 그걸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네요. 네, 저는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네, 여전히 여기서도 요거 잘못했다 빨리 수습하자라는 얘기와 야, 뭐 이 정도면 그냥 일단 놔둬도 돼. 뭘 자꾸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근데 여기서 뭘 어떻게 수습해? 그렇다고 호주대에서 임명 처리하고 다시 불러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저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선거에서 이기고 싶다면. 그래요? 네, 근데 선거가 안 해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판단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아직 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생각보다는 시간이 길어요. 의외로 이렇게 그 여론의 추세라는 것이 뭐 앞서 이제 여론 전문가들도 나오셨지만 처음에는 서서히 변하는 것 같다가 균형추가 확 기울고 아니면 일단 태도를 보는 거예요. 네. 이 정도로 우리가 경고를 보냈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오만한 모습이 보이면 막판에 뭐 한 1, 2주 사이에라도 저는 변화가 클 수 있다고 보고요. 대한민국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한 달은 되게 긴 기간이에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저는 의외의 변수가 출현했는데 역시 그것은 한국 정치에서 가장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 오만함.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이 뭐 구체적으로 지금 법률적으로 어떻다, 그다음에 절차상으로 어떻다, 하자가 없다 이런 건 지금 별로 제가 보기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느냐, 저쪽이 자기들이 선거 이겼다고 생각하는구나 지금. 정권 심판론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는구나라고 이제 하는 것에 대한 민감도 같은 걸 좀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 또 똑같은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에서 보면 그렇고 당에서 보면은 도태우 후보한테 지금 면죄부를 줬잖아요. 이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대구에서의 후보지만 사실 전국 5.18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국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오만함의 신호라는 점에서 같다? 저는 그게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2주 전이었으면 절대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도태우 후보 그러니까 저희 김연아 후보 그 한번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느냐? 국민의힘이 선거는 어떻게 하든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지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어서 도태우 후보 공천이 그때 되고 김연아 후보 공천이 엊그제 됐으면 저는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당에서 지금 총선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뭐 민주당 쪽의 변수라고 보면 이번에 지금 그 후보 공천 과정에서 상당히 강성 후보들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친명계, 이제 그 말 그대로 말빨이 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공천을 받았는데, 설화가 걱정이 좀 되죠. 네, 선거 때 이제 민주당에서 항상 그런 일들이 조금 막말 리스크입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막말 리스크가 이게 말을 하다 보면 이 선거 유세 때는 마이크를 잡고 하루 종일 떠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를 타다 보면 이제 계산하지 않았던 말들이 튀어나오죠. 근데 그 부분들이 유권자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장 이재명 대표 이직 발언이 나왔죠. 네,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사실 계산되지 않은 발언이거든요. 현장에서 우연히 나오는 발언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 2004년 총선 때 정동영 당시 그건 의장이 뭐 너무나 이제 큰 사건이었기 노인 때문에 폄하 발언이라든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전 한편으로는 유권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 정당에 대해서 혹은 아니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 도를 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 말 그대로 자기들끼리 있을 때 해야 될 얘기를 마이크 잡고 공중에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지금 특히나 선거 때는 상대 비판을 굉장히 강하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 부분들이 뭐 인권이라든지
뭐 이제 도를 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제 그 막말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야 가리지 않고 공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우려 지점인데 이관우 교수가 이제 지금 야당발 변수로 이제 그걸 꼽아주신 건 아무래도 이제 심판을 외쳐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출력을 높여야 되다 보니까 이제 출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이제 그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점을 민주당은 조금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선거 전략상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될 거고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면 다시 오만해서 겸손으로 돌아갈 것인가 한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2달 전이랑 정부나 국민의힘이나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추스릴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선거 환경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즘 또 물가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이런 측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는 너무 좋지 않아서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안 좋고요. 지금 어제 미국발 또 뉴스를 보니까 미국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심각해가지고 금리 인하에 빨간불 켜졌다. 지금 그렇죠. 이런 뉴스가 또 어제 미국에서 날아오기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미국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이렇게 그 가족이 지내거나 하는 분들 뭐 얘기 들어봐도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밖에서 뭐 밥을 사 먹을 수가 없다. 뭐 한 끼 먹으면은 뭐 한 사람이 먹어도 한 2만 원씩 나오고 그래가지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얘기 이제 계속 들렸는데 한국 물가가 지금 뭐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도 이제 그 우석진 교수하고 좀 짚었는데 물가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게 금리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네. 이래버리면 지금 금리를 내리지를 못하니까. 지금 홍콩 ELS 건까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경제 부문은 뭐가 터질지를 모르겠어요. 한 달 사이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뭐 그 외에 이제 뭐 지금 한 달 정도 아직 그 시간이 있으니까 뭐 시간이 있으니까 뭐 좋은 일이 생기면 모르겠지만 사실 재작년 작년만 생각해봐도 여러 가지 그 참 사고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막판에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제 국정관리 어떤 역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지금 관리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그런 위기 신호가 왔을 때 그것들에 빨리 대처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그때 그 경제적으로는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건설사 부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적이 있었고 또 레고랜드 그 사태도 채권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제대로 대처를 못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한 달 안에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럼 그게 이제 그 직전의 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좀 짚어봤으니까 지금 이제 선대위를 꾸렸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제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원톱으로 이제 꾸려졌고 거기다 이제 수도권의 어떤 주요 인물 포스트가 될 수 있는 인물들은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배치한 부분이 눈에 띄는 거고 민주당은 3톱인데 그죠?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은 목표가 분명한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의 보수 결집. 그렇죠. 네, 수도권에서의 보수 결집. 이게 이제 목표고 뭐 1+4라고는 하지만 사실상은 한동훈 원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대통령의 행보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그 민생토론회를 쭉 하면서 이제 서울, 경기, 뭐 충청, 이제 영남에 좀 가긴 했습니다만 이쪽에 이제 집중해서 했거든요. 말 그대로 제가 그 지방에 강의가 있어서 몇 군데 다녀봤더니 대통령이 왔다 갔다는 게 지역에서 확실히 큰 뉴스더라고요. 그 지역 가면 엄청 큰 뉴스예요, 그게. 그러니까 서울에서 느끼는 것과는 또 다르더군요. 달라요, 완전히. 서울하고서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달라서 대통령이 엊그제 왔다 갔고 거기서 우리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야당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견제를 세게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그렇게 대통령이 왔다 갔다고 해서 뭐 야당 지지자들이나 중도 지지자들이 그렇게 그걸 반기는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지금 국정 지지율로 봤을 때도 그렇고 결국은 보수 결집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조금 얕아졌었는데 대통령이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이번에 찍어줘야지 이런 것도 있고 한동훈 우리 그 대표도 보니까 비대위원장도 그 실제로 제가 지방에 이렇게 그 유세하는 사진들 뭐 아직 유세는 아니죠. 이렇게 그
돌아다니는 사진들을 봤는데 제가 보기엔 박근혜 대표 이후로 가장 인기는 좋은 것 같아요. 대중적으로 보수 지지자들에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연 그 어느 정도까지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은 관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도 확장력 문제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쓰리톱이라고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걸 봤더니 이해찬 대표는 오늘도 당에서 회의만 주재하시고 다른 일정이 없더라고요. 지원 요새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컨트롤 쪽에 좀 네, 방점이 네. 찍히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니까 이재명 그다음에 김부겸 이 두 분은 이제 지방에 지금 유세가 있는데 이해찬 대표는 없어서 사실상 이렇게 보면은 이재명 김부겸 투톱 체제에 가깝다고 봐야 될 거예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뭐 이제 당의 뭐 강성 지지자라고 할까요? 결집. 예, 그다음에 김부겸 선대위원장은 이제 중도 확장 쪽에 이제 방점이 있는데 문제는 두 사람이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느냐. 네. 특히나 이제 두 사람의 조화도 좋아하겠지만 그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당내 이제 그 친명 강경파 의원들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분들이 뭐 소위 얘기하는 비명계하고 여러 가지 트러블들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설화도 있고 서로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김무영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아마 그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아마 그 당에 합류하기로 한 날인가요? 아마 그날도 문재인 정부 때 주도적 역할을 했던 분들이 조금 더 성찰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견제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화합이 잘 될 것인가 이제 공천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되겠죠. 네. 마무리해도 이제 저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여야 공이 저는 최고의 리스크는 이거라고 보는데요. 그 유세 현장 영상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연단에 올라간 후보든 지원 유세에 나온 거물이든 누구든지 간에 행복한 표정이에요. 다들. 표정을 잘 보세요. 다들 만면에 웃음을 띠고 행복한 표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런 뭐 정치적 도파민 아닙니까? 저는 이게 최대의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야 공이. 왜 그러냐면 그게 냉철한 상황 인식을 저해하는 가장 핵심적 네. 요인이다. 네. 그것이 거기에 이제 그 빠져 들어가면 대책이 안 나온다. 자기 지지자들에게만 둘러싸여 있으면 이제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건 여야 공이 네. 똑같을 것이다라는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정치인사이드는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교수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